자,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에서는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갖는 그런 고민이라던가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이 되게 한 150페이지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냥 일반 150페이지 다른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빨리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막 이렇게 막 포인트 잡을 만한 건 없었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음, 선생님은 어떤 부분들이 공감이 많이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5부의 부모님과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랑 좀 맞기도 하고, 음, 어렸을 때 이제 딱 독립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부모님의 간섭을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님의 품 안에 있다가 이제 손을 놔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는 그 놔주는 걸 떠나서 제가 직접 발로 걸어가서 떠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제가 평상시에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 서운하게 하는 거를 제가 참 잘 공감하고 있어서 이게 많이 공감이 갔고요. 그리고 6부에서 미래 꿈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꿈은 거창하게 잡자. 어차피 갈수록 꿈은 현실적이고 좀 더 소소하게 될 텐데 기왕이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잡자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거창하게 잡지 못해서 예,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뭐 이 책 읽으면서 뭐 이 작가가 자기의 주장을 어쨌든 이렇게 드러낸 놓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님 입장에서 정말? 정말? 뭐 이러면서 반론을 하면서 이렇게 읽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중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절충점을 잘 찾는 분이다. 물론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학생편 쪽으로 간 거 아닌가라고 그런 느낌. 그래서 나름 어쨌든 뭐 그걸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진보적인 어떤 그 입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어서 기본적으로는 할 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학생들의 마음도 알아주면서 현실 감각이 돋보이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의사 정신과 전문의이다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직업적 특성을 또 잘 살려서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선생님 개인적으로 늘 얘기하는 것들이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선생님은 늘 이제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음, 아이들이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그러니까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하고 또 이 아이들을 빨리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부모 역시 자식을 품 안에 데리고 있는 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그 익숙함에서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못 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스스로가 이걸 탁 놨을 때, 아,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뭐 평소에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들을 보면서 이제 어쨌든, 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았나. 뭐, 예,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아까, 예주가 이제, 어, 그런 이야기. 호랑이를 그려야 된다. 그래야 잘못되더라도 고양이라도 그린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스케일을 크게 가져라. 뭐 호랑이라도 그리려는 어떤 그런 기세가 있어야 그래야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식이 기존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그거에 이제 동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부분이 해봐서 안 되면 말지. 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드는 생각이 말이 쉽지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냥 내가 도전해 본 걸로 됐어 시도해 본 걸로 됐어 라고 과연 풀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셋이 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열정을 쏟으면 그것 때문에 그 받는 데미지 또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 뭐야, 우리 그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아예 애당초 덤비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당시 덤비지 않아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심리 중에 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그 부분을 보면서는 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부럽습니다. 사실은 이 저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러운 마음들. 왜? 아예 청소년들에게는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은 어쨌든 좋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야. 하나는 위로, 그러면 하나는 부모.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각 부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 사춘기 낯선 변화와 친해지기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거야? 신체 변화? 그렇지. 아,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특징에서 다루고 있는데 14쪽에 부분에 선생님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청소년기의 발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소년기의 탄생이라는 이야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청소년이라는 그 개념을 언제 쓰기 시작했나? 음, 결국은 과거에는 청소년기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없다는 거야. 청소년기라는 것들이 발명됐다는 거야.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분석. 왜 청소년기가 만들었다고 이 저자는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음, 200년 정도 전에는 그냥 이런 지금처럼 지금 청소년기에 이렇게 이체 성장이 시작되면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새끼를 그냥 낳았는데 이제 그래서 굳이 그런 바로 어른으로 접어들어서 굳이 그런 중간 단계가 없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바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니까 애들이 왜? 왜 바로 얘기를 낳는 게 아니야? 뭐가 달라? 음,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음, 그래, 공부를,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음, 그런 지식을 얻으면서 음, 중간에 정체기가 생긴 거죠. 그렇지. 바로 그 중요한 키워드가 산업혁명. 산업혁명 이전의 어떤 그런 시기는 농업의 시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농업에 종사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시기는 특별히 그거를 학습의 필요가 없어. 그냥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농사를 그냥 도우면서 배우는 거야. 집안일 배우는 거야. 그다가 그냥 말 그대로 2차 성징이 되면 그냥 그 뭐야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화되거나 뭐 이랬다는 거야.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공장의 노동자가 돼야 되고 회사원이 돼야 되잖아. 그 노동자와 회사원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부모 하는 거 이렇게 본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산업혁명기에 노동자나 회사원으로 자기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교육. 그 교육의 기간이라는 부분이 과거에 없었던 건데 그 교육의 기간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어, 노동자 또는 회사원이 되어서 자기가 경제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 농사 지으면서 바로 자기가 2차 성징 되는 그 시기와 자기가 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일치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지금 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야 우리가 신체가 또 발달해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더 이제 빨리 이제 성도숙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쉽게 말해 돈 벌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점점 늦춰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겨나고 그것들을 이 책에서는 바로 청소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뭐야 일치했던 것들이 이렇게 갭이 생긴 거예요. 몸 몸은 이미 2차 성징 들어갔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요 두 개가 이제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청소년기에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어때? 그 주장이? 저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이 갔어?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몸과 내 놀라운 성장의 비밀에서 어, 키 어, 폭풍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어때? 예주는 키에 대해서 만족해? 키요? 저는 어,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좀 줄어도 될 것 같아? 뭐 얼마야? 이 상태도 적당한 것 같아요. 키가 얼마야, 예주야? 저 66이요. 66? 요즘에 166. 70까지 다 되는 거 아니야? 70. 근데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66? 아니요. 근데 어, 이 정도에서 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안 큰지 좀 됐어요. 그지. 그러면 중1일 때 팍 큰 거야? 언제 큰 거야? 한 중학교 1학년 때 한 160 됐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야금야금 자라다가 좀 멈춘 것 같아요. 멈춘 것 같아. 또 만족해? 166? 다행이야. 오빠는 바꿨어? 오빠요? 오빠, 오빠가 좀 작은 편이에요. 오빠 70 안 돼요. 그래? 오빠하고 네. 비슷하겠네? 왜, 네, 그래서 오빠가 조금 더 크긴 한데, 음, 왜 오빠를 괴롭혔어, 예주야? 에이,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또 이제 키에 관해서 요즘에 또 워낙 그 외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두 가지 설명하고 있지. 20쪽에 키의 요인에 대해서 뭐하고 뭐 유전하고, 적 요인을 약 70%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면, 운동, 영양 상태. 수면과 운동과 영양 상태를 약 30%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이 합쳐져서 자기의 키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얘기 보면서 쌤이 너무 재밌었거든. 20, 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발달 과정, 신체 아, 발달 과정. 키가 클 때 온몸이 균일하게 자라지 않고 손과 발이 길쭉해지고 팔다리가 이후에 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서 어쨌든 몰골이 좀 이상하다라고 뭐 돼 있는데 선생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저도요. 저 그래서 체감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예민한 사람들만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에 여기는 뭐에 대해서 뇌 발달. 인간의 뇌에 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일부가 전적으로 우리 신체 성장에 관해서 이렇게 신체적인 측면, 사춘기 신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뇌라는 부분들이 떻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시절의 가장 다른 점이 뭐라는 거야? 생각하는 능력의 차이.
그 생각하는 능력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아, 시냅스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릴 때 예. 건 많이, 많이 뻗어나가는 거에 집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반면에 청소년기에는 소형견은 효율적으로 이제 가지를 잘라서, 가르치기를 통해서 더 이제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택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커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과 강화하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잘라내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쪽에 청소년기가 또 이제 초등학생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이거를 뇌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마이엘린이 전기 신호가 전달될 때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정보 소실을 막고 전달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전달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 정보가 이렇게 새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어, 그 청소년기에 뇌가 이제 더 발달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 인터넷 선 같은 경우도 옛날 선이었던 데 비해서 청소년기 되면 뭐 광랜 쉽게 말하면 광랜 깔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쪽에 뇌의 백질이 두꺼워지는 걸 통해서 그 추상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단순하게 앞에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들도 다 이 책에 따르면 뇌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들이 가능해진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1쪽에는 뭐에 관한 문제도 종교. 종교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결과다라고 이 책에서는 어쨌든 어, 그 뇌과학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청소년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에서 뇌과학의 발달의 성과야, 성과. 옛날에는 뇌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제 뇌과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뇌과학의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호르몬, 호르몬의 영향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지나치게 되면 모든 게 다 뭐 탓도 돌리는 거야? 호르몬 탓을 돌리는 거야. 그 사람 기분이 좋고 뭐 감정이 풍부하고 뭐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결정이 돼서 그럼 나중에는 결국 이제 뭐 하면 돼? 뭐 호르몬만 맞으면 돼. 음, 아니 뇌에다가 뭐 뭘 해주면 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인간을 어떤 우리가 막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 네가 의지로 극복을 해야 돼. 네가 노력해야 돼.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냥 주사 맞아. 약 먹어.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거를 과학의 발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더 좋아졌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참 뭐야? 그냥 그 뭐야? 별 존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인류 발달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추락이야 사실. 옛날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했고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천문학이 발달해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결코 아니잖아. 또 인간 역시 뭐 만물의 영장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진화론 뭐 이렇게
그게 발달하면서 그냥 인간 역시 그냥 가지 중에 그냥 하나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다 여기 뇌과학이니 뭐 호르몬이니 뭐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한 특별한 존재인 건가? 라는 점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점에서 그것도 또 숙제가 되는 숙제가. 그리고 이러한 숙제를 어, 고민하고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지금 예주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그 사춘기의 고민을 그냥 뭐해? 미뤄두는 사람 있어요. 미뤄두는 사람. 그거는 그거를 내가 지금 고민한다고 당장 성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조차를 못하게 막 심지어 네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공부해야지. 라고 부모님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거세 당하는 거예요. 거세. 그래서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뒤에 나중에 이제 그런 고민을 뒤늦게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 사춘기 같은 경우는 뭐야? 늙어서도 한다. 늙어서도 그 사춘기는 온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 우리 애는 사춘기 없이 잘 지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안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착해가지고요 사춘기도 없이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그러면 쌤이 그 분한테 그 초를 치는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사춘기 꼭 온대요. 그러니까 음, 청기에 찾겠다고 안심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얘 나중에 오히려 청기 때더 크게 사고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이제 거꾸로 우리 애가 사춘기 때 너무 뭐 사춘기를 심하게 갖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 쌤이 그분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 차라리 그 격렬하게 겪고 빨리 겪은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해. 타이밍도. 어, 음, 타이밍도 중요한 게 꼭 이렇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를 겪으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꼭 중3이나 고3이라고 입시 앞두고 그때 이제 그 사춘기 갑자기 훅 올라오면 똑같이 사춘기를 겪는 건데 더 이제 그 뭐야 인생의 그 변화의 폭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커버리는 거지. 예주는 저요? 예주 부모님이 저는, 사춘기 안 겪었어 이러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맨날 뭐만 하면 사춘기 소리 듣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 사춘기라 그래 너 이래? 사춘기 예, 잘 무시하냐 막 이래? 예, 사춘기 좀 그만해라. 그렇구나. 자, 오빠는 어떤 것 같아? 오빠요? 오빠는 술 지나갔어요. 오빠는 좀 지나간 것 같아? 그렇군.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이제 어쨌든 그다음에 여기 32쪽에 흑백에서 무지개로 감정의 분화 이건 무슨 말이야? 음, 어렸을 때는 이게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 좀 청소년기가 되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감정. 그래서 이 저자는 끊임없이 어릴 때와 사춘기가 있는 청소년기가 다른 그런 양상이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주가 보기도 그래? 너가 초등할 때하고 지금 중등일 때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요, 똑같은 것 같아. 음, 음, 뭐, 감정이 여러 개인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좀 있어요. 뭐, 어렸을 때는 이거는, 아, 너무 싫어, 아, 하기 싫어,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지금은 하기 싫은데, 그래도 뭐 하면 얻는 게 있으니까, 네, 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적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어릴 때 이제 우리가 동화책 읽는다 그러고 청소년기 들어서는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동화하고 소설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이른바 동화는 평면적인 인물이야. 반면에 소설에서는 입체적인 인물이야.
그 평면성과 입체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그 평면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단순한 선악,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설 속의 인물은 입체적이고 다면적이라서 이 사람을 착하다고 해야 될지 악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의 면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분화되는 걸로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7쪽. 자,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속제목이? 나 좀 이중적인가? 그 말이 뭔 말이야? 음, 본인 스스로 좀 혼란스럽다. 음, 예주는 요 말에 대해서 공감이 가? 너가 봐도 너가 이중적이야? 음, 삼중, 사중적이야? 네. 어, 셀 수 없죠.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그 자체가 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 저자. 그래서 이 부분이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잘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시기에 보면 세 개의 나가 있어, 세 개의 나. 학교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가 다 전혀 다르다. 음, 그래갖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말도 못해요. 뭐 선생님이 그랬어 진짜로. 옆집에 가갖고 뭐 이렇게 망치 빌려주는데 그 말을 못해갖고 그 앞에서 삐죽삐죽 대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음,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래갖고 선생님 부모님이 지금도 놀라. 너가 결혼한 것도 너무 신기하고 밥 먹고 산 것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저거 어디다 갖다 쓰느라고 너무 걱정됐다는 거야. 그게 이제 선생님의 모습이야. 그에 비해서 막 학교에서 또 선생님 모습과 교회에서 선생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야. 막. 서로. 그래갖고 교회 친구하고 학교 친구가 많이 만나면 그 같은 사람들 네. 그렇게 이제 다른 얼굴 여러 가지 가면을 갖고 이렇게 썼는데 도대체 어느 게 나인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게 나라는 거야. 나. 예주는 거울 볼 때 마음이 막 일관돼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 어떤 날은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래, 예주 화이팅. 뭐 이러다가 너 왜 이 모양이냐. 아우, 정말.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어? 아니면 늘 어, 참 글쎄요. 날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나거나 달라? 네. 그래도 근데 뭐 별 생각이 없어요, 그걸 보고. 특별히 이렇게 생겼구나. 선생님도 가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어떤 날은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그 괜찮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날은 막 너 어쩌려고 그러니? 어? 그래서 막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스러웠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선생님 지금 사춘기가 아니잖아.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속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뭐 자기 존중감 이것들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 다그친 어떤 그런 사람들. 그것도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품성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나인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근데 나가 나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봐도 이런 모습이 싫은 모습이 있거든. 나 음,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막 부정하고 싶고. 근데 그 모습조차도 그게 나로 받아들이는 거, 화해하는 거, 나 자신과 화해하는 거,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이뤄낼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중심이 나왔고, 자, 2부 1장 몰입이라는 황홀한 경험,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 거야? 이 책의 저자는 뭐, 하나에 몰입해봐라. 푹 아, 빠져봐라. 뭐 하나 몰입해봐라, 푹 빠져봐라. 그게 중요하다 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저자는 성장 중심 주의자인 거야. 아까 그 예주가 말했던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를 들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뭐가 좀 이제 커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저자는 아, 몰입할 수 있는 것, 뭐라도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가져야 그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어, 뭐가 되었던 다른 거를 잘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몰입의 어떤 그런 경험들,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른바 이 사람이 제일 경계하는 거 이른바 무기력한 거. 아무것도 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상당히 많이 지금 답답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주가 제일 몰입했던 경험은 뭐야? 몰입. 가장 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했던 경험들. 인생에서 네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가 언제? 지금까지 살았던 때쯤에. 제일 열심히 살았다요? 음. 제일 열심히 산 거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그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음, 교회에 문학제, 10주년 문학제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심지어는 막 학교 공부 거의 안 하면서 선생님 그때 학교 공부를 그때 집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 막 30몇 등 반에서 60명이었는데 30몇 등을 한 거야. 반에서. 음, 그래갖고 너그 부모님이 차마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막 어쩌지 뭐 하신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뭐 이렇게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갖고 이제 뭐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막 교회 가서 뭐 할까 막 머릿속에 막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음, 평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문화투 준비하는 그 몇 달 동안을 쌤 살면서 보면 제일 열심히 살았던 때가 그때 한 번. 그래서 쌤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할 때 또 열심히 한번 살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쌤이 이제 독서교육 이거 하면서 그 이거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준비되니까 그때 또 막 정신없이 살았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이렇게 쌤 생각해보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있거든. 근데 선생 같은 경우는 제일 빨랐던 때는 고등학교 때였다. 음,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저자의 말에 대해서 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감하는 것들이 학교 공부 시험 분명히 못 봤어 그때. 근데 그때 뭐 기획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뭐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사실 쌤이 그 다음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예주도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이제 음, 우리 에 있어서 그것들이 운이 좋으려면 성취 이왕이면 그것들이 그 성취했던 그런 기쁨 이어야 되지. 선생님께서 지금 10주 행사를 잘 마무리한 거야. 잘 마무리했고 그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기뻤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자신감을 작용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학교 공부도 얼마든지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너가 뭐야 내가 학교 공부 그 누구 라이벌이 있어갖고 내가 저놈은 내가 한번 이겨보련다 라고 한다던가부터 시작해서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뭐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공부 잘해서 그 선생님한테 내가 좀 이쁨 받아보겠다 라는 그 일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음. 또 다른 이유로 내가 뭐 이걸 성취하겠다 라는 이유로 내가 이걸 한번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저는 지금이 제일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원수 준비할 때. 일단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지. 그런 경험도 중요한 거고. 자원수 얘기할 때 쌤이 그 얘기 안 했구나. 예주 네가 자원서를 쓰면서 제일 느껴야 될 건, 이번 자원서를 쓰면서 제일 배워야 되는 게 뭐였어? 배운 게 뭐였어? 배운 거요? 자원서를 쓰면서 네가 배운 거. 음, 어, 어, 그래도 좀 제 그 진로의 길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었는데 그러니까 길이 그냥 쫙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그 좀 레이더가 좀 좁힌 느낌? 그래, 가지치기를 했구만. 말 그대로. 예, 예.
근데 이제 쌤이 예전 때 하는 얘기는 쌤이 다사 되거든. 자소서를 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소서를 써보고 안다. 내가 거기에 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자소서를 써봤으니까 또 다음에 자소서를 또 써야 되잖아. 나중에 예주가 너가 이제 대학 갈 때 자소서 또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다른 친구들 자소서 안 써본 친구들 많은데 너는 어쨌든 진지하게 자소서 써봤고 아 그러면 고등학교에 사는 삶 동안에 내가 자소서를 내가 자신 있게 쓰기 위해서 자소서에 쓸 항목들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잡혀진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자소 너 얘기하면서 했잖아. 좋은데 임팩트가 없다. 예, 많은 점들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너가 이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모순이야. 원래는 너의 그 생활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게 자아서야 돼. 근데 자아서를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뭐야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 그 어떤 선생님 좀 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철학자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후세의 평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 물론 그 철학자의 의견에 동의 안 한 사람도 많을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뭔 상관이야. 그 남들의 평가에 뭘 이렇게 신경을 써? 라고 하는데 그 철학자가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라는 게 아니야. 평가에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럼 남들이 평가가 당연히 좋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뜻. 근데 그것들이 이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인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소서 때문이 아니고 내 삶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삶 그 자체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자소서에 그럼 자연스럽게 자소서에 쓸 내용들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그 삶 그 자체를 잘 사는 게 필요한 게 첫 번째고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소서는 사실은 그 입시 앞두고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업데이트. 그 이유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너가 지금 중3 음, 이렇게 생활했는데 자소서를 막 쓸 때 중1, 중2, 중3 때 사실은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걸 가장 잘 보여줄 만한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일 그거를 너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붙잡을 거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평소에 어쨌든 그것들은 기록과 메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48쪽, 49쪽에는 뭐 해야 나와? 첫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이 저자의 이야기는 뭐야, 한마디로? 음, 그 첫사랑이. 좋아하는 마음을 거부하지 말거라. 그렇지. 그 얘기도 있고, 첫사랑이라는 거, 사랑을 해보는 거 좋다고 하는데, 쌤은 이 책에서 이제 그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아, 우리 그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음, 그러니까 첫사랑의 어떤 그런 그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첫사랑의 그 아련한 추억, 뭐, 상큼함,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저자는 제목부터가 첫사랑, 불쾌한 느낌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 그 첫사랑의 어떤 우리가 환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보면 이 저자는 상당히 이제 뭐야 현실적인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러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쨌든 뭐 예주가 모르지. 난 유치원 때 이미 첫사랑을 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라는 것들이, 사람마다 그 시기도 다르고, 또 이렇게 오는 어떤 그 느낌도 다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유예한다, 뒤로 미룬다, 뭐 네가 지금 사랑할 때냐, 라고 어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기도 상당히 또 중요한, 똑같은 거, 아까 그 스님 사춘 겪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첫사랑이라는 이 부분들도, 그냥 좀 여유 있을 때 첫사랑의 느낌을 갖는 것과, 정말 입시 앞두고,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럴 때 그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그러니까 나는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난 첫사랑 할 거야 라고 그 결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 그건 뭐 운명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항목이 연예인 좋아하는 거. 스타에게 폭발해도 좋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저자는 주장은 뭐야? 빠져봐라. 음, 빠져봐도 된다. 요런 점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야 아까 이 사람이 이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라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너가 지금 연예인 출산할 때냐, 그 낭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것도 이제 몰입의 일조로 보는 거예요. 몰입의 일조로 보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 몰입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다만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쪽 어떤 점을 주의하래? 경계를 가져라. 어, 의, 경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에서 단지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중심을 세워라. 음,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너무 돈 많이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되게 현실적인 얘기야. 자기가 이제 덕질하는 건 좋은데 그것들이 이른바 스타 마케팅 그 자본주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팔딱 털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조언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라고 그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청소년기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속성 오히려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라고 어떤 그런 모습 예주가 공부하려고 딱 맘먹고 있었는데 야 너 공부 좀 하지 그러면 이제 공부하려고 그 마음도 그냥 뭐야 사라져버리는 그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심리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조금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청소년기에 뭐 아까 사랑, 뭐 흡연 이런 것들도 자꾸 막으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에 선택에 맡겨두면 자기들이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막으니까 그나마 애들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개판된다. 라고 또 이렇게 똑같은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보는 관들이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주가 본 예주가 봤을 때 어떤 것 같아? 너 스스로 또 청소년기 애들에게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봐 아니면 그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풀어놔도 된다고 생각해. 좀 풀어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도 음, 별 차이 없을 거다. 어차피 할 놈들은 하고 안 할 사람도 안 할 거다. 예, 예. 그리고 풀어놔도 애들이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뭐 그거를 막 꼭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별로 없고, 어, 이 책에 나왔던 것처럼 그 선이 있으니까 그 뒤 밖에 거가 궁금한 거지, 선이 없으면 아예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음, 음, 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래서
2부 2장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갖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면서 이 그 뭐야 전문가가 된다는 것. 책을 쓴다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뭐 말할 수 없다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갖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 이야기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글을 쓰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연구한 거지, 고민한 거지, 조사한 거지.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결과가 이런 글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자, 왜 말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뭐야? 57쪽. 음, 부모님이, 비웃음을 살까 봐. 할까 봐. 내가 얘기하면 남들이 비웃을까 봐. 그러니까는 위축되어서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야. 58쪽 둘째. 진짜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본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볼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 뭐 좋아하니라고 물어봐서 황당하다는 거야. 59쪽 셋째. 좋아하는 것을 가질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요게 이제 좀 이렇게 문제야,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 열패감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까, 나 같은 게 뭘, 내까지 게 뭘, 이런 그 생각들 속에서 그거를 뭐야, 호랑이를 그려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지. 뭐, 그것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뭐야, 우리나라는 특히 공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공부 못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눅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무슨 생각 자체를 해보는 거가 안 돼 있다는 거지. 됐지? 무엇을 하는 것 자체에 질려버렸다.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 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요즘 그 청소년들이 어쨌든 뭐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미 번아웃이 와가지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 개인주의 이건 뭐야? 개인주의, 나, 나를, 나를 중심으로 해라. 음. 그래서 이제 62쪽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은 동양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그 주위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이해시킨다면 음, 그 서양은 나를 중심으로 한다. 음. 나를 먼저 한다. 그렇지. 우리가 동양이 막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해 돼서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을 짓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가 어떻게 평가받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문화적 전통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야. DNA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DNA가. 근데 이제 거기에 서양의 것들이 우리가 들어왔잖아. 유입됐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학습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서양의 방식은 어떻다는 거야? 음, 나를 먼저, 개인주의. 서양의 개인주의적 서양이 강해서 행복감이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 자신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자신이 이렇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가 제1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제1의 기준. 쌤이 지금 이제 겨울 휴가를 잡아놓고 이제 쌤이 그 이제 또 어디를 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한다. 음, 근데 이제 내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거를 쌤이 지금 제일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생각도 있지만, 요거 가는데 가족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니면 지나고 음, 했는데 뭐 이런 그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면 내가 좋을까? 내가 뭐 할까? 내가 어느 때 가야 내가 제일 좋을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이때 가도 요거 안 먹을까? 이때 가도 괜찮을까?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가 되게 그런 걸 안 따지는 사람인데도 그렇다. 그래서 음, 주변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너는 왜 이렇게 네 멋대로 사니? 네 마음대로 사니라고 욕을 먹어. 어? 너 참 편하게 산다. 이렇게. 해. 근데도 선생님은 내 딴에는 되게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고려하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 남들이 보기에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이 정도이니, 이거는 음, 사람들의 개인주의라는 것들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문화적 어떤 그 습성이나 DNA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우리의 전통 공동체주의는 나쁜 거고,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고, 서양의 개인주의가 좋은 거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강했어, 과거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것들은 나쁜 것과 좋은 것, 옛날 것과 오늘날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거다, 다른 거. 그리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한 어떤 그런 요소다. 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난 공동체주의가 좋아. 나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좋아도 역시 우리가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게 아니었어. 그냥 전통은 강요됐던 거고, 음, 강요된 걸 억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도망치려고 하는, 도망치려고. 완강하게 거부한 거야. 완강히 거부하다 보니까 이건 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개인주의가 서양 것이 좋은 거야. 근데 서양 것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서양 것이 좋은 사람 그 서양 옷이 딱 맞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서양 옷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얼떨결에 우리 것은 안 좋은 거고 서양 것이 좋은 거다라는 바람에 여기로 온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숙해져서 이게 서양 것이냐 동양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뭐 하는 거냐? 잘 맞는 거냐? 어느 게 더 나한테 잘 맞는 거냐? 또는 내가 얼만큼 비율로 잘 섞을 거냐? 믹스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주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 저 개인주의요. 예주는 개인주의가 더 가까운 것 같고, 다행히 예. 사람들이 그런 예주에 대해서 그, 너 왜 개인주의로 사니라고 못마땅해. 집 밖에 나가면 아, 이런 거를 되게 줏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을 받는데, 음. 집 안에 들어오면 사춘기를, 집 밖에 나가면은 그 쿨한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예, 집 안에 들어가면 저것이 사춘기라서 얘기한다. 예, 예. 집에서는 이렇게 가족주의가 좀 강한가 보지? 가족이가 좀, 네? 너네 집이 가족이가 좀 강해? 가족주의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서로 막 돕고 단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가 좀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제가 좀 경향이 좀,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따라야죠. 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 자, 그 다음에 64쪽에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존감과 자존심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64쪽. 자,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한 인식, 내가 음,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음. 근데 자존심은, 음, 남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 그렇지. 그 자존감은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자부심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넌 자존심도 없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자존심을 이 책에서는 이제 남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상대적 우위가 있어야지만이 자존심을 확보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 자존감을 지키라는 거야,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야. 자존감.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존심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닌데,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막
나쁜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그 말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 어떤 책에서 그 나오지 않았었냐? 자존감이요? 그 책에서 자존감을 어떤 책에서 선생님이 어디서 봤지? 같이 안 봤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는 구절을 본 거 없어? 기억 없어? 그거 봤던 것 같아. 그렇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가 자존감이다. 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예주는 자존감 지수가 아, 음, 그거 책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디에서, 어디 교수님인가? 어디 다른 데서 듣고 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누가 얘기했지? 예주는 자존감 지수가 어떤 것 같아? 저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비해서는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 높은 것 같아요. 다행이야. 앞으로도 자존감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 3부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 3부 읽으면서 도움이 됐어? 3부, 왜 성적이 오르지 않아? 음, 근거 없는 자신감이 공부를 방해한다고. 이 77쪽에 아는 문제만 풀지 말자. 아, 예, 그죠. 또 아는 문제만 풀지 말자가 무슨 얘기야? 음, 모르는 걸,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아야 도움이 된다. 그렇지. 모르는 거를 풀어보고 알아야 도움이 되는데 모르는 거 풀려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를 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아는 것만 그냥 슬렁슬렁 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에너지를 덜 보존하려고 덜 쓰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쓱쓱 넘어가려고 그러고 어려운 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발전은 없다라는 게 이 분의 진단인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진짜 공부와 가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주 자신은 아는 거겠지. 내가 진짜 공부를 그동안 해야 한다.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척, 내가 남들 보기에 부모님 보기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 근데 사실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닌 건가? 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뭐 예주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스마트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79쪽. 스마트 S. 97쪽 70, 첫 번째. 90, 아, 잘못했어. 70.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라고 해서 목표 잡을 때 구체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두 번째, 80쪽. 측정 가능한, 특정 가능한. 세 번째, 성취 가능한, 성취 가능한. 네 번째, 근거 있는, 뭐 있는. 다섯 번째, 시간이 제한된, 요거는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야. 예주가 뭔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그래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고 근거 있고 시간이 제한된 걸로 해야 그래야 어쨌든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쨌든 뭐 예주가 꼭 그 기억하고 앞으로 그 뭐야 어떤 일들을 계획해 나가는 데서 충분히 이제 적응시킬 만한 걸 유지하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전략이 나왔지. 81쪽에 어떻게 하래? 제목만 읽어보면 86쪽이요? 81쪽. 81쪽 최대한 잘게 쪼개라. 잘게 쪼개라고 해서 이것도 아까 구체적인 비슷한 맥락들인데 뭐 내가 책 한 권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한 장에 뭐 10분씩 해가 그러면 뭐 몇 시까지 뭐 어떻게 읽겠다는가 뭐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한자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하루에 5글자씩 뭐 이렇게 1년 동안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통으로 해놓으면 너무 안 되니까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주의할 점들이 너무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 잠시의 음, 쉼도 없이. 근데 이제 꼭 할 때에는 저기를 줘야 돼. 여백.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5개씩 뭐 100개를 외운다 그러면 20일이면 되잖아. 5개씩. 근데 20일로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24일 음, 뭐 이 정도로 계획을 해서 한 중간에 한 이틀 정도 어떤 그런 기간을 둬가지고 혹시 이제 그 하다가 펑크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복습이나 음, 이런 부분들 도와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잘 유지되지. 계획을 너무 열심히 타이트하게 세워놓으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획들을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세우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84 쪽에서 오늘은 수학 끝장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음, 어, 텀을 두고 한 과목을 공부해라. 이른바 그래서 80 쪽에 나오는 용어가 교차학습. 한 과목만 계속 하는 것들이 효율성이 높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사람마다 좀 달라. 그래서 그 자기 그 학습 스타일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인지과학적으로 교차학습이 더 낫다라는 것들이 실험들과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함수가 함정이 있어 함정이 100%가 아니라는 거야. 음, 누가 다 교차학습이 다 뛰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과목하고 한 과목 하는 게 더 나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차학습이 더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주가 봐야지. 예주 너가 대다수에 속하는지 교차학습을 해보고 그러니까 너가 한 과목 중심으로 끝내고 또 다른 과목을 해보고 해서 너는 너에게 어떤 게 더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동안 한 과목을 쭉 올인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더라면 교차학습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을 봐서 너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고 88쪽 머릿속에서 꺼내는 연습 인출 연습.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보는 거. 어,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예전에 계속 물어보잖아. 그 예주가 그래서 너 이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것들. 그래서 예주 너가 이것들 분명히 막연히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이게 뭉글뭉글하고 이게 안 나오는 언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언어화 될 때 네 뇌 구조 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야. 그 너가 이제 글을 쓸 때, 정리해 볼 때, 그럴 때 이제 그것들이 체계화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만 이렇게 읽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로, 입으로 설명하고, 손으로 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출, 밖으로 꺼낼 때 그것들이 너의 뇌의 구조 속에서 안착되는 걸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건 뭐냐? 안다는 건 예주 너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을 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본 거야.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 선생님이 앞에서 막 풀어주면 보고 있으면 알잖아. 아는 거 같잖아. 근데 막상 너 풀어봐 그러면 내가 풀어보려면 또 안 풀리잖아. 이게 본 거하고 안 거예요. 차이라는 거죠. 너가 너 혼자서 이렇게 풀 수 있을 때 그때 앞에서 안다고 그러고 사실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너가 그걸 바꿔서 풀어도 풀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럼 이제 확실히 안 거야. 그때.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자기 자신이 알아. 그거. 내가 그냥 이렇게 보고 만 건가. 내가 그걸 귀찮아도 내가 그걸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부 스트레스 줄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야? 91쪽. 자라. 잘 잘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는 맨날 자기만 하냐고 이러는데 잘 잘하는 거, 그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도 보면은 뭐야 96쪽에 헷갈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이렇게 마인드셋 잠깐 멈추고 명상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쨌든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것들을 낮추는 그러한 예주 너만의 어떤 그런 비법
이런 것들을 너가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확보를 해야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뭐 호흡을 뭐 이렇게 단전호흡을 좀 이렇게 해본다던가 해서, 아니면 뭐 연주라도 뭐 이렇게 뭘 만져본다던가, 뭐 낙서를 뭐 한다던가, 어쨌든 너가 너만의 저기를 만들어야 돼. 그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 공부가 내 체질이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책의 저자는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도 이제 뭐 할 수 있다라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보면은 뭐 친구 관계라던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미래라던가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이 저자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책들이고, 어떤 이런 류의 책이 보면은 뭐 이건 완전한 자기계발서까지는 아닌데 이런 류가 이제 자기계발서라 넓은 범주에 보면 거기에 속하거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예주가 위로받고 또 뭐 지식도 얻고 그래서 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요거 좋아. 근데 이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 음, 이런 류의 책만은 늘 막 찾아서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그때만 그러니까 이른바 그 뭐야 뭐 선생님이 안 맞아봤지만 마약 맞은 것처럼 진통주사 맞은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아. 막 좋아.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야. 결국은 지금 독립하는 중입니다 해서 책을 갖다가 독립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주가 삶을 살아야지. 하루하루 했던 건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주야, 다음 주에 네, 원래 우리가 글쓰기 네, 시간인데 그냥 글쓰기 안 하고 천개의 파랑 책을 바로 읽을까 싶은데 글쓰기 아니면 좋아요. 그래? 예. 천개의 파랑책이 두꺼워. 이게 그 이북으로 조금 읽다가 한 1장도 안 읽고 접었는데. 아, 그래? 천개의 파랑 예. 되게 재밌던데? 그 엄마가 추천해줘가지고 그 로봇 이렇게 웅크리고 기차 타고 있는, 천개의 파랑이? 로봇? 아닌가? 맞나? 수쌤도 지금 천개의 파랑 읽은 지 좀 돼가지고 예. 그게 SF 엄마가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그래. 천개의 파랑이 좀 두껍긴 한데 천개의 파랑으로 그러면 글쓰기 안 하고 천개의 파랑으로 받아먹어? 도 돼? 네, 아, 네, 다음 주에는 천개의 파랑 책 가지고 하는 걸로 선생님이 동화한테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도 잘 내고 뭐 예, 어차피야 뭐 크리스마스 때인데 아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 시험 네, 안 그래도, 예, 그러고 있어요. 그때 알아도 되겠지 뭐. 어, 예,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래 잘 지내고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